지수야, 너는 오늘 좀 빠져 있어. 우린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될 거라. 누군가 알려줬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줄 알았다. 서로 기대고 서로 다독이고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 지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처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믿는 행복의 모양처럼. 하지만 결혼 후 3년 동안 지수가 배운 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용히 닫힐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이었다. 닫히는 소리는 나지 않는다. 문처럼 쾅 하고 닫히지 않는다. 그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도 않게 멀어져 갈 뿐이었다. 지수는 버텼다. 결혼이 다 그렇지 뭐. 며느리는 원래 조금 더 참고 들어가는 자리야. 살아본 사람들이 내놓는 그 흔한 조언들을 여태껏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다가왔다. 감정이 무너지는 건 폭발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 침묵 때문이다. 말해보려 할 때마다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그런 말 한마디들이 도리어 마음에 작은 금을 냈다. 금은 시간이 지나면 틈이 되고 틈은 결국 균열이 된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지속된 무시와 외면이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죽인다. 지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있구나. 자신이 점점 말없이 허물어지는 기분.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오히려 더 외롭고 공허한 순간들이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달, 그리고 결국 여러 해 동안 쌓였다. 결심이라는 것은 큰 충격 뒤에 오는 번개 같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예고되어 있었던 결말일 때가 많다. 지수의 결심도 그랬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준비된 이야기가 마침내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느낌. 오늘 지수는 생각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가야겠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대는 소리처럼 작고 조용하게 지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수는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의 그 말, 민호의 비켜가는 시선, 자신의 가라앉은 숨. 그 모든 장면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만 같았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며 식탁 위 그릇들의 윤곽만 은근히 드러낸다.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있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충분히 향하지 않는다. 어머님은 김치통 뚜껑을 열며 말했다. 민호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담아왔어. 요즘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며. 민호는 익숙한 표정으로 웃는다. 아, 엄마. 고맙지.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지. 그들의 말 사이에는 이미 친밀함 대신 서로를 가르는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거기서 지수의 자리는 없는 듯했다. 지수는 젓가락을 고쳐 잡으며 찻잔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어머님이 지수 쪽을 쓱 쳐다보긴 했지만 그 시선은 인사도 배려도 아니었다. 마치 있네, 그렇구나 정도의 존재만 확인하는 스쳐 지나가는 눈길. 지수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어머님의 말투는 묻는 말처럼 들리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 기색은 없었다. 지수는 답하려 입술을 떼다가 어머님이 다시 민호에게 말을 돌리는 걸 보았다. 민호야, 너 저번에 말한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아유, 우리 아들 고생 많겠어. 진짜 대단하다니까. 지수의 말은 입을 떼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졌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간다. 한 번도
지수 이야기부터 듣자고 말해본 적 없는 남편. 지수는 식탁 위 반찬들을 바라본다. 간장에 절여진 계란, 새우젓, 조금 짜지만 정성 있는 반찬들. 그러나 그 정성이 자신을 향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어머님은 젓가락으로 접시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아들, 이거 먹어.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지수를 향한 말은 없고 민호의 그릇으로만 반찬이 옮겨간다. 식탁 공기가 얇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수는 작은 숨을 삼키며 밥을 한 숟갈 입에 넣는다.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밥알이 혀 위에서 바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기분. 민호는 무심하게 말한다. 너도 먹어. 우리 엄마 반찬 맛있지? 지수는 얇게 웃는다. 하지만 민호는 그 웃음이 억지인지 모른다. 3년 동안 그 표정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말했다. 아, 지수야. 그릇 좀 치워줄래? 민호 회사 늦겠네. 지수야, 부탁해도 아니고 바쁘면 내가 할 게도 아니고 고마워도 아니다. 오로지 지시문 하나. 지수는 천천히 일어난다. 식탁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있다. 식탁 쪽에서 민호와 어머님의 말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지수의 존재를 배경으로 놓은 채로 엄마, 이 반찬 진짜 최고야. 아유, 우리 아들은 입맛도 좋아. 그 담백한 대화가 지수의 귀 속에서 칼날처럼 선명하게 박힌다. 설거지를 하려 싱크대 앞에 서면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손등을 은색으로 비춘다. 그 빛 속에서 지수는 천천히 생각한다. 나는 이 집에서 언제부터 손 하나 더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 부엌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 한 번 터진다. 그 웃음은 지수가 발 딛고 선 바닥까지 닿지 않는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타월로 손을 닦는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민호야, 저녁은 엄마가 또 해줄게. 지수는 피곤하겠다. 그냥 쉬어. 피곤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저 부엌에 지수를 세워두고 싶지 않을 뿐. 지수는 손에 쥔 타월을 잠시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는다. 마음이 아주 작은 크기로 조용히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오늘 앞서 다짐했던 것처럼 지수는 그 금을 더 이상 덮지 않기로 결정한다. 조용히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를 잡는다. 그때 어머님이 말했다. 지수야, 너는 오늘 좀 빠져 있어. 우린 가족끼리 얘기하는 중이니까. 지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또 하나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애매한 밀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계산대 줄에 섰다. 앞사람이 벗어놓은 마스크 냄새와 플라스틱 장바구니의 비릿한 냄새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섞여 있다. 어머님은 지수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민호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다. 언젠가부터 세 사람이 서 있어도 지수는 따로인 느낌이었다. 민호가 장바구니 하나를 받으려 하자 어머님이 손을 뻗어막는다. 아유, 안 돼. 민호야, 너는 회사에서 힘쓰는데 왜 또 이런 걸 들고 있어? 그리고 어머님은 지수 양손에 이미 무게가 실려 있는 걸 보지 않은 듯 말했다. 민호야, 이건 네가 들지 말고. 너 손목 약하잖아. 민호는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짓지만 결국 어머님 편으로 돌아간다. 그래 뭐.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사이에서 장바구니의 무게는 지수의 팔을 더욱 아래로 끌어당긴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손가락 뼈에 눌리며 점점 더 아프게 파고든다.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그들이 지수를 바라보는 태도였다. 계산원이 미소를 지으며 바코드를 찍는다. 스캐너 불빛이 빠르게 깜빡이며 각 품목을 분주하게 인식한다. 스캐너 소리, 그 사이로 지수의 숨소리가 얇게 섞인다. 어머님은 계산대 앞에서 민호의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아들, 어깨에 삐져나온 머리카락 좀 봐봐. 엄마가 잘라줄까? 회사에서 이미지 중요하다면서. 민호는 웃는다. 아, 됐어. 회사 이미지까지 신경 쓰진 않아도 돼. 그들의 대화는 계산대에 진열된 사탕이나 껌처럼 지수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가볍다. 계산원이 종이를 건네는 순간 영수증이 살짝 바람을 타고 바닥에 툭 떨어진다. 지수가 죽기 위해 몸을 굽히려는 찰나 어머님이 신발 끝으로 영수증을 옆으로 툭 밀어버린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수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동작. 지수의 몸이 굽혀지지 않는다. 대신 영수증이 바닥에서 낯선 방향으로 혼자 굴러가듯 멀어진다. 계산원은 순간 힐끗 지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려다 손님이 누구인지 보고 입을 닫는 사람처럼 그 침묵마저 지수에게 날카로운 작은 단검이 된다. 밖으로 나오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센 날이었다. 장바구니에 씌운 비닐이 휘몰아치듯 펄럭거린다. 지수는 비닐 끝을 잡으려 팔을 뻗는다. 그러다 손등이 비닐의 뾰족한 모서리에 찍히듯 긁힌다. 따끔, 아주 작은 상처. 하지만 그 고통은 지금까지 견뎌온 많은 감정들의 증명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한다. 어머님은 더더욱 그저 민호에게 말했다. 아들, 너 손 시렵지? 이 장바구니는 내가 들게. 넌 손 따뜻하게 해. 지수는 장바구니를 손에 꽉 잡았다. 장바구니는 이미 지수가 들고 있었고 어머님은 마치 그 사실을 몰랐던 듯 혹은 알고도 무시한 듯 행동했다. 지수의 손가락 관절이 희게 질린다. 차갑고 무겁고 쓸쓸한 한 조각.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는 차량의 바람이 지수의 옷자락을 계속 파고든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지수는 손등의 상처를 바라본다. 작은 붉은 자국, 미세하게 스친 흔적. 하지만 그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무시당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어머님은 민호에게 말했다. 내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 봤어? 민호야, 너 진짜 잘 나왔더라. 엄마가 기분 좋더라니까. 지수의 이름은 그 어떤 메시지에도 없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말한다. 사진 봤는데 괜찮더라.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저 멀리서 버스의 불빛이 가까워지는 것을 본다. 그 빛이 지수의 눈동자에 작은 흔들림을 만든다. 지수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 버스가 빠르게 가까워진다. 바람이 뒤흔들린다. 지수는 비닐봉지를 잡아 올리며 혼잣말처럼 생각한다. 이대로 계속 살 순 없겠지. 버스 문이 열리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올라탄다. 그 뒤를 따라 민호와 어머님이 서로 대화를 이어간다. 버스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흐르는 풍경 속에 자신의 감정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듯. 그러나 오늘만큼은 무언가가 흘러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버스는 이미 어두워진 골목에 지수를 내려놓았다. 가로등 아래 생겨난 세 사람의 그림자 중 지수의 그림자는 가장 얇고 길었다. 민호와 어머님의 그림자 옆에서 마치 흐려져 금세 사라질 것 같은 모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 안불빛이 느릿하게 켜지며 낮 동안 남아있던 공기가
천천히 드러났다. 어디에도 환영의 기운은 없다. 집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기록되지 않는 공간일 뿐이었다. 마트에서 돌아온 뒤 집안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눅눅해져 있었다. 어머님은 쇼핑백을 마치 트로피처럼 들고 민호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엄마가 골라준 거 잘 샀지? 너 요즘 바지 많이 달았더라. 지수는 무겁게 들고 왔던 장바구니를 주방 바닥에 내려놓는다. 손끝은 이미 얼얼했고 긁힌 손등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수는 현관에서 장바구니를 풀며 바지보다 더 많이 다른 게 자신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아무 말 없이 삼켰다. 장바구니의 비닐 포장지가 사락거리며 방 안에 작은 울림을 만든다. 그 소리가 마트에서 흔들리던 비닐봉지의 기억을 불러온다. 그때 긁혔던 손등의 스크래치가 지수의 시야에 선명히 떠오른다. 그 상처는 작았지만 분명한 증거였다. 지수가 혼자 들고 혼자 버티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 없는 자국. 어머님은 패딩을 벗으며 말했다. 지수야, 저녁은 그냥 간단히 먹자. 민호 피곤할 테니까. 그리고는 지수는 보지 않은 채 민호 옆으로 가서 외투를 받아준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아, 엄마 괜찮아. 하다가 그 말도 흐릿하게 삼켜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어머님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그냥 재생하듯 따라가기만 한다. 지수는 주방에서 가만히 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민호가 자신을 향한 단 1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크게 느껴졌다. 지수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냉장고 문을 연다. 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지며 지수의 얼굴에 닿는다. 그 온기가 아닌 차가움에 오히려 위로를 느끼는 자신이 문득 기묘하게 느껴진다. 무심코 꺼낸 채소를 정리하다. 손등의 상처가 문 손잡이에 스친다. 따끔 아까 긁힌 그 상처였다. 지수는 잠시 움직임을 멈춘다. 상처는 작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감정들은 작지 않았다. 상처는 겉에 난 것이라 닦아내면 된다.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들은 닦아내는 것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수가 멈춰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켜졌다. 예능 프로그램의 큰 웃음소리, 어머님의 감탄, 민호의 웃는 숨, 지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잠깐 카페 갈래? 커피 뽑아 마시기 귀찮은데. 어머님이 빠르게 이어받았다. 그래, 너 커피 좋아하잖아. 저번에 네가 맛있다던 데로 가자. 지수는 따라 나오라는 말조차 듣지 못한 상태에서 슬리퍼를 바꿔 신으며 느릿하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저녁 햇빛이 복도에 길게 남아있다가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누구도 그림자 셋이 나란히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카페는 늦은 오후의 손님들로 잔잔히 붐비고 있었다. 지수의 그림자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며 조용히 흐르고 이따금 남의 의자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림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줄 앞에 서자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민호 옆에 착 붙었다. 지수는 뒷자리로 밀려난 형태가 된다. 어머님이 메뉴판을 펴며 말했다. 민호야, 너 저번에 아메리카노 먹었지? 그것 또 마실래? 응, 뭐 괜찮지. 지수는 뒤에서 조용히 메뉴판을 보려 했지만 어머님이 민호의 시야만 가리지 않도록 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지수 쪽엔 메뉴판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주문 차례가 되자 어머님이 민호의 손목을 잡으며 앞을 향한다.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하나, 딸기 케이크 하나요. 잠시 뒤 어머님이 고개만 돌려 지수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지수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정작 시선은 지수의 어깨 위쯤에 떨어져 있었다. 지수는 원래 이런 데서 잘 안 먹잖아. 따로 시킬 거 없어?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결론이었다. 지수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다시 정면을 향한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지수 옆을 스쳐 계산대로 다가간다. 지수에게 묻는 말은 없다. 지수는 잠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본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배고픔을 말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셋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햇빛은 지수 얼굴의 절반만 비춘다. 밝음과 어둠이 선명한 경계를 만들며 그녀의 표정을 두 조각으로 나눠 놓는다. 어머님이 민호에게 포크를 건네며 말했다. 아들, 케이크 먹어봐, 맛있어. 민호가 포크를 들며 지수를 본다. 지수도 좀 먹을래? 지수는 대답하려 한다. 나는 그 순간 어머님이 민호의 말을 덮는다. 아유, 지수는 안 먹어도 돼. 원래 안 좋아하잖아. 입도 짧고 이런 데서 달달한 거 잘 안 먹지. 그 말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수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흐른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화는 다시 둘만의 영역으로 돌아간다. 민호야, 너 직장 동기 중에 지난번에 엄마랑 같이 본 그 친구. 아, 성현이? 그래. 걔는 승진했다며. 너도 곧 할 거야, 엄마가 알지. 지수는 자신의 컵 물을 가볍게 잡는다. 컵 밑에 고여있던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진다. 차가운 물이 피부 위를 굴러가는 동안 지수의 심장도 함께 식어간다. 커튼이 흔들린다. 손등의 작은 상처가 다시 시야에 들어온다. 마트에서 긁힌 그 자국. 어머니의 말, 민호의 침묵, 지수의 상처, 이 세 가지 조합이 지수의 내면에서 천천히 합쳐진다. 그리고 아주 작게 파문처럼 퍼져나간다. 케이크 접시는 절반쯤 비워진 채 테이블에 남아있고 커피잔에는 김이 거의 사라졌다. 지수는 문득 느낀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할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카페 문이 열릴 때 바람 한 줄기가 지수의 앞머리를 흔든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이 집에서 나의 말은 언제나 가장 뒤에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처음으로 지수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문장이었다.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는다. 불은 꺼져 있어도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지며 방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침대 끝에 앉아 스프링이 지수의 몸무게만큼 내려앉는다. 그 순간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차례로 올라온다. 오늘 마트에서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 카페에서 어머님이 지수의 대답을 덮어버린 순간들, 식탁에서 가족끼리 얘기하자며 지수를 빼놓았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이 방 안에서 하나의 화면처럼 겹쳐진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더 천천히 내쉰다. 숨을 내쉬는 동안 눈가가 조금 뜨거워진다. 하지만 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울기엔 지금의 감정이 너무 오래 참아온 것들이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류였다. 지수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함을 스크롤한다.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러다 손가락이 멈춘다. 오래전부터 연락만 이어지던 대학 동기 혜진의 이름. 밥 한번 먹자. 몸은 괜찮아? 혹시 요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혜진의 메시지들은 언제나 짧고 진심이었다. 부담이 없었고 시선이 지나치지도 않았다. 지수는 답장을 쓰려다 다시 지웠다. 지금 이 감정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노트북을 켜서 익숙한 문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일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감정 정리를 위한 기록에 가까웠다. 지수는 타자를 치기 시작한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명확하게 느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움직이며 지수의 내면과 바깥 세계 사이에 작은 통로가 생긴다. 그 통로를 통해 지수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한다. 언젠가 나는 이 상황을 끝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나 도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라는 느낌이었다. 몸을 침대에 눕히자 천장이 어둡게 내려다본다. 지수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곧 무언가가 변할 것이다. 그 변화는 바람이 불 듯 자연스럽고도 예고된 변화였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아래로 스며들며 방안을 흐릿하게 조명한다. 전날 밤 쌓였던 감정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고요함 속에서 단단함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 문을 열었다. 주방에는 어머님이 이미 서 있었다. 바닥에는 생선 손질 후에 물자국이 남아있고 싱크대에는 칼과 도마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어머님은 지수를 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든다. 그 표정은 환영도 인사도 아니었다. 그저 왔네 정도의 무표정. 지수야, 민호 깨우지 말고 조용히 좀 다녀.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고 하더라. 새벽같이 힐링하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붙일 만한 말이 아니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것이 지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다.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는 동안 어머님의 시선이 등 뒤를 스치듯 따라온다. 지수야, 어머님이 다시 말했다. 라면 박스 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저기 위 선반에 올려라. 그 말은 부탁도 아닌 상식도 아닌 그냥 지시였다. 지수는 선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저 위선반은 남편이 올렸던 곳 아닌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톤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이 핸들을 놓치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기대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뜻이었다. 아휴, 지수야, 너가 좀 하면 어디 덧나. 참, 요즘 애들은 기본이 없어. 평소처럼 이어질 것 같은 잔소리.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그 말의 흐름을 끊었다. 라면은 필요하신 분이 올려주세요. 어머님이 움직임을 멈췄다. 허공에서 칼을 잠시 세운 사람처럼 뭐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그 구분도 없이 말하시는 건 더 이상 어려운 것 같아서요. 주방 공기가 순간적으로 순간 동결된 것처럼 변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들으면 난리 났을 반응이 오히려 지금은 나오지 않았다. 지수가 이 말을 할 거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지수는 커피를 따라 머그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어머님이 뒤에서 말했다. 지수야, 너 요즘 좀 많이 예민하다.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말에 반응하는 대신 그 문장을 하나의 소음처럼 흘려보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손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말을 했다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다. 침대 끝에 앉아 지수는 그 떨림을 가만히 바라본다. 아,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구나.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의 결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민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꼬리에는 아직 잠이 덜 깨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지수야, 우리 엄마 좀 화난 것 같던데. 지수는 묻는다. 왜요? 뭐, 그냥 너가 좀 퉁명스럽게 말했나 보지. 결국 민호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이 본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말한 시각만 받아들였다. 지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넌 잔소리 없이 계속 넘어가 주니까 편했니? 민호가 눈을 깜빡인다. 뜻을 이해하려는 듯하지만 완벽하게 닿지는 못한 표정.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원래 좀 그렇지 않나? 그 말, 원래 그런 사람. 100번, 200번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지수의 귀에 달리 들렸다. 지수는 말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을 때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난다. 그 딸깍 소리는 마치 지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이 정확히 닫혀버리는 소리 같았다. 지수는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 혼자 밖에 나오는 것이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졌다. 햇빛은 차갑지만 바람이 덜 매서운 날이었다. 걷다 보니 지수는 자연스럽게 근처 도서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공간을 채웠다. 지수는 창가 옆자리에 앉아 책을 한 권 펼쳤다. 글자를 눈으로 읽지만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장면들이 스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트에서의 무시, 카페에서의 침묵, 식탁에서의 배제, 아침의 지시, 민호의 얄팍한 반응.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참고 있던 시간들이 더 이상 참을 만한 몫이 아니라 포기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이제 정확히 이해했다. 지수의 손이 조용히 무릎 위에서 오므려진다. 이제 정말 바꿔야겠다. 그 결심은 폭발도 울음도 없이 물결처럼 잔잔했다. 그러나 매우 깊고 확고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수는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빛이 새는 창문은 많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에서도 지수는 속하지 않는 듯한 기분. 그날 지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혜진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내는 순간 지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해방의 첫 물결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저녁 무렵 지수는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이 막 켜지기 시작하며 주황빛이 바닥에 동그랗게 번져 있었다. 공기에는 하루가 식어가는 냄새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손에 든 컵을 바라보았다. 혜진과 저녁을 먹고 오는 길, 산책 삼아 혼자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었다.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늘 혜진과 나눈 대화가 마음의 어느 부분을 부드럽게 열어놓은 듯했다. 그때 누군가 지수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민호였다. 숨이 거칠고 코트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한 상태. 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른다. 민호가 달려와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애타고 표정은 울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수는 짧게 묻는다. 무슨 얘기요? 민호는 입술을 다문 뒤 뒤통수를 한 번 세게 쓸어 넘긴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오늘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근데 너도 말을 좀 세게 했다고.
그 말, 지수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잔인하게 무시하는 말. 지수는 느린 속도로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민호의 표정을 묘하게 갈라놓았다. 당황, 억울함, 분노,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수에게는 그 어떤 표정도 더 이상 와닿지 않았다. 민호야,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떨어진다. 또 그 얘기야? 민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 얘기라니? 내가 뭘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엄마가 기분 나빴다는 게 핵심이지. 민호의 목이 움찔 흔들린다. 당황과 분노 사이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색. 아니, 그게 아니라, 지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다 그런 일인데 왜 해? 예민하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졌다. 민호는 두 손을 허벅지에 대고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한다. 감정을 참으려는 사람 특유의 떨리는 행동. 그냥, 요즘 너가 나한테 너무 차갑고, 엄마한테도 날카롭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지수는 말을 끊었다. 너야, 민호는 멈춘다. 네가 잘못했어. 어머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네가. 민호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일렁였다. 숨이 더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갑자기 집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나가버리고, 오늘은 또 휴대폰도 잘 안 받고, 도대체 왜 그래? 나 미치겠어, 지수야. 민호는 끝내 감정을 거의 드러내버릴 듯한 상태였다. 숨소리가 흔들리고 두 손이 손끝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짜였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뱉었다. 네 편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듯했다. 지수는 이어 말했다. 오늘도 그랬지. 내가 뭐든 느꼈다는 얘기는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네 엄마가 뭐라고 느꼈는지 그게 중요했지. 민호의 발끝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바닥의 잔디와 콘크리트 경계선 위에서 떨리듯 움직인다. 감정이 폭발 직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수는 그 모습을 아무 두려움 없이 바라본다. 민호야, 지수의 말이 가로등 아래에서 또렷하게 울린다. 내가 언제까지 네가 내 편이 되어줄 날만 기다려야 해? 민호는 입을 여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하려던 문장들이 허공에서 부서지듯 흩어진다. 지수는 일어났다. 벤치에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직 지수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이제 너만 보며 기다리는 것을 멈출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린다. 지수야, 잠깐만, 그게 무슨,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 포함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 설 거야.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른다. 민호는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벤치를 떠나는 지수의 걸음은 오늘 하루 중 가장 가볍고 가장 단단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마치 계절이 하루 만에 바뀐 것처럼 집안의 공기도 얇고 텅 비어 있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작은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살짝 만지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민호는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지수야, 어제 그 얘기, 나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순간 지수는 봉투를 밀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게 내가 할 말이에요. 민호는 멈추었다. 눈이 봉투에 고정된다.
그 표정은 불안, 충격, 혼란이 동시에 스친 모양이었다. 이게 뭐야? 지수는 대답 대신 봉투의 입구를 열어 민호 앞에 밀어두었다. 민호는 손이 떨리는 채로 종이를 꺼냈다. 하얗고 선명한 제목. 이혼 신청서. 민호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지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너무 늦게 한 짓이에요.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벽에 가볍게 손을 짚었다. 마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얼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눈동자 주변이 붉어지고 목젖이 크게 오르내린다. 지수야, 잠깐만. 이건 너 진심 아니지?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아래서 말했던 것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다. 진심이에요. 민호는 종이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무력한 분노가 터져나오기 직전처럼 보였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아니에요. 지수는 차분히 말했다. 몇 년 동안 쌓인 것들이 어제야 형태를 드러낸 거죠. 민호는 숨을 거칠게 들이마신다. 말을 찾으려고 입을 여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져 버린다. 나 진짜 몰랐어. 너 이렇게 힘들었던 거. 나 정말. 지수가 말했다. 몰랐던 게 잘못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은 듯했다. 지수가 예민한 게 아니라 자신이 둔감했던 것이라는 걸. 민호는 서류를 들고 지수에게 다가왔다.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나 진짜 바꿔볼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지금이라도. 지수는 고개를 살짝 흔든다. 아니요. 이건 당신이 바뀌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민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당신 옆에서 작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리고 숨이 막혀오는 듯 보인다. 그제야 그는 진짜로 울 것처럼 입술을 깨문다. 지수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지수는 빨간 도장을 책상 위에 올렸다. 민호, 너는 이제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그 말은 큰 소리도 싸움도 아니었지만 가장 깊은 쐐기처럼 꽂혔다. 민호가 꺼내려던 모든 말이 그 순간 목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치 무릎에 힘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은 처음으로 이 상황이 끝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수는 담담히 말했다. 민호야, 필요한 절차는 내가 진행할게. 네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사인 하나뿐이야. 민호는 종이를 바라본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한다. 지수는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예요. 민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이미 지수는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신발장 불빛이 켜지고 지수가 신발끈을 고쳐 묶는 동안 민호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가 문을 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정할게.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서 들린 소리는 민호의 거의 소리 없는 숨꺾임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지수가 떠난 뒤 집안은 갑자기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민호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서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있었다. 종이는 구겨지고 다시 펴지고를 반복하며 마치 민호의 감정처럼 너덜거렸다. 민호야, 너 정말 지수가 한 말을 믿는 거야? 방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던 어머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가가 붉게 변해 있었다. 엄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떠난 거야. 어머님의 입술이 굳는다. 하지만 곧 표정이 작게 일그러진다. 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지수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원래 여자들은 엄마, 민호가 말끝을 끊었다.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본다. 지수,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기재해야 할 것 같아. 민호의 눈이 천천히 흔들린다. 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나는 항상 엄마 편만 들었고, 지수는 항상 혼자였어.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그게 이혼할 정도였다고 생각해?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응,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어머님의 얼굴이 굳는다. 당황한 듯, 억울한 듯, 화난 듯.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표정이 흔들렸다. 그럼 넌 지수 편을 들겠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젓는다. 지수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는 뜻이야. 어머님이 잠시 말을 잃는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수가 정말 떠난 거야? 민호는 답하지 못했다. 그저 구겨진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 뿐이었다. 원룸 안은 조용했고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불을 끄지 않았다. 이번 밤만큼은 모든 감정을 정확히 마주하고 싶었다. 머리맡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놓여 있다. 지수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끝을 그 위에 올렸다. 참 오래 기다렸구나, 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손잡이를 잡은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있던 모습. 지수는 그 순간조차 미워하지 않았다. 단지 너무 늦었다는 사실만이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을 뿐. 눈을 뜨면 원룸 천장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 외로웠던 밤들, 울음을 삼켰던 날들, 침대 모서리에 구겨지듯 누워 스스로를 다잡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방의 천장에 새겨져 있었다. 남의 집에서 작아져 있던 지수는 이 작은 방에서는 비록 아프더라도 지금의 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지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 잘 살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다. 지수 자신에게 하는 처음이자 진짜인 다짐이었다. 눈을 감는 순간 따뜻해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안전한 어둠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야 지수는 정말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지수는 원룸 창문을 조금 열었다. 어제보다 차가워진 공기가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든다. 이 원룸은 이혼을 준비하며 잠시 머물러 온 곳. 넓지도 편하지도 않았지만 지수에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첫 공간이었다. 지수는 작게 말했다. 여기서 버티길 잘했어. 여기서 버틴 날들이 지수를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제주 숙소 계약서와 항공권이 놓여 있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지수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다. 지수는 캐리어를 닫고 손등에 긁힌 상처를 한 번 바라본 뒤 조용히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다 지수는 방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낡은 장판, 좁은 주방, 작은 창문. 여기서 지수는 울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다시 마음을 붙들기도 했다. 고마웠어. 잠시라도 나를 받아줘서. 그 말은 공간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이제 남겨두고 갈 예전 지수에게 보내는 인사였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캐리어 바퀴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또각 지수가 결심한 리듬처럼 울렸다. 그 작은 소리들이 마치 오래 기다려왔던 출발 신호처럼 느껴졌다. 원룸 앞 골목은 오래된 벽과 전봇대가 이어져 있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마음이 정리가 되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며 목적지를 입력했다. 제주국제공항. 그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 지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오자 지수는 캐리어를 싣고 부드럽게 좌석에 앉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수의 오래된 숨도 함께 닫혔다. 택시가 골목을 벗어날 때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좁고 어두웠던 골목, 밤마다 외로웠던 원룸, 울음을 삼키던 새벽들. 이 모든 건 지금부터는 지수가 벗어난 풍경이었다. 이제 끝났어. 그 생각이 숨을 가볍게 해주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수야,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지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메시지를 눌러 열지도 않고 천천히 밀어 삭제했다. 오늘 지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의 감정이나 어머님의 반응보다 지수가 자신에게 하는 선택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택시 창문으로 햇빛이 기울며 들어온다. 지수는 그 빛에 얼굴을 살짝 맡긴다. 온기가 전해진다. 깨끗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온기. 지수는 중얼거린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전과 다르게 가볍고 확실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택시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멀리 공항 이정표가 보인다. 지수의 눈은 미묘하게 떨리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떨림이었다. 지수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주에 도착한 지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변을 걷고 시장에 들러 간단한 식재료를 사고 낯선 숙소의 창문을 열어 매일 바뀌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지수는 카페에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따뜻한 라떼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지수의 얼굴 앞에서 퍼져나갈 때 누군가가 그녀의 앞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혹시 여기 라떼 입맛에 맞으세요? 지수가 고개를 들자 검은 앞치마를 맨 남자가 서 있었다. 준우였다. 여기 카페의 사장, 조용한 분위기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지수는 커피를 들어 보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받았어요. 준우는 미묘하게 당황한 듯 웃었다. 아, 사실 그게.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요. 맛이 괜찮나 궁금해서. 지수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좋아요. 깊어요. 향이. 그 한마디에 준우의 표정이 아주 살짝 밝아졌다. 며칠이 지나고 지수는 자연스럽게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자리가 넉넉해도 지수는 항상 창가 쪽 구석에 앉았고 준우는 멀찍이 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일했다. 둘 사이엔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어 보이는 정도의 편안한 조용함이 있었다. 그게 지수에게는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였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그친 뒤 유리창에 물방울이 남아있는 날이었다. 지수는 카페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잠그는 준우를 보았다. 오늘 일찍 닫아요? 지수가 묻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해서 일찍 닫으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지수는 조금 머뭇거리다 물었다. 혹시 어디 가세요? 준우는 미소 대신 작은 숨을 흘리며 말했다. 산책 가려고요. 이럴 때 바람이 좋거든요. 지수는 그 대답에 의외로 근심 없이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같이 가도 되나요? 준우는 놀라지 않았다. 성급한 기쁨도 없었다. 그저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해안도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가 가까이서 들릴 만큼 가까웠다. 노을이 완전히 지기 전에 하늘은 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걸음소리와 파도 소리와 옷깃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충분히 대화 같았다. 그러다 준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주, 오래 있으실 건가요? 지수는 정직하게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준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생각하는 동안 카페에 자주 와도 되겠네요. 지수는 그 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마음이 내려앉았다. 네, 그럴게요. 해변길 끝에서 돌아올 때쯤 두 사람의 걸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맞춰져 있었다. 준우가 먼저 말했다.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지수는 잠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안한 시간이. 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섣불리 다가가거나 앞서 나가지 않았다. 그냥 지수가 뒤돌아갈 때까지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걸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지수의 손끝이 바람에 흔들리며 미묘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과거의 불안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대감에 가까웠다. 숙소로 돌아온 지수는 창문을 열고 살짝 남아있던 바람을 느꼈다. 오늘 준우와 걸었던 길 위에서 지수는 오랜만에 타인의 존재가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 이런 감정 얼마만이지. 그리고 지수는 알았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 필요도 없고 빨리 깊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저 다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세계였다. 지수는 창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제주에 온 지 28번째 날 지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벌써 돌아가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딱 한 달만 머물면 된다고 생각했다. 도망치듯 떠났고 잠깐 숨만 고르고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숨을 돌리는 동안 지수의 마음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세탁기 위의 바구니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했고 냉장고 안에는 며칠치의 반찬이 늘 정돈돼 있었다. 빨래 건조대 위에 햇빛이 들어와 남긴 그림자는 이제 지수의 일상이었다. 지수는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수에게는 제주만의 루틴이 생겼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어 해안 바람을 들이고 약간의 묵직한 커피를 내려 천천히 마신다. 숙소 근처 올레길을 조금 걷고 나면 몸의 긴장도 생각의 복잡함도 바람에 섞여 흩어진다. 그 길 끝에서 조용히 문을 연 카페가 나타난다. 준우의 카페. 지수는 카페 문을 열며 오늘도 똑같이 작은 종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 건조한 소리가 요즘 지수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이곳 사람들과 조금씩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시장 아주머니는 지수가 자주 사가는 귤을 챙겨주며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고?
이제 얼굴이 많이 편해졌네. 옆에서 김부각을 말리던 할아버지는 고구마를 하나 쥐어주며 말했다. 자주 보이더라. 이젠 우리 동네 사람 맞지? 지수는 그 말들이 가볍지 않게 들렸다. 누군가의 동네 사람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였다. 누군가의 기억에 한 번이라도 남는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지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준우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보았다. 그는 늘 그랬듯 과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산책하고 오셨어요? 네, 바람이 좋아서요. 지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준우는 주문하기도 전에 라떼를 준비해 왔다.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수는 그 말이 딱 지금 자신의 마음에 맞아 괜히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다. 준우도 그걸 보고 같이 가볍게 웃었다. 가까스로 연결되어 있던 둘의 관계는 기대지 않고 서두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었다. 대화 없이도 공기가 익숙해지는 느낌. 그걸 지수는 오래 버틴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준우는 가게 문을 닫으며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지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다는 건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과라면 조금 낯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럴까요? 준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럼 제가 요리는 잘 못하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말에 지수의 긴장이 풀렸다. 저도 잘하진 못해도 옆에서 도울게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 뒤 숙소로 들어갔다. 작은 주방에서 준우는 칼을 잡고 지수는 채소를 씻었다. 가까운 거리, 편안한 침묵, 부딪히지 않으려는 배려, 가끔 손끝이 스치며 조금 더 조용해지는 순간 그 부드러운 공기 안에서 지수는 알았다. 아, 내가 다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지수에게는 충분했다.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 전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저 제주에 조금 더 있으려고 해요. 준우는 놀라지도 않았고 기뻐도 슬퍼도 않는 표정이었다.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 지수 씨랑 잘 맞아요. 지수는 그 말에 조용한 안심이 전해졌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지금 제주에 남는 이유는 도망이 아니라 머물고 싶어서였다. 바람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아무 말 없어도 편한 사람이 있어서,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지수가 가장 지수 같아서 지수는 오늘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 문을 닫고 난 뒤 지수는 창문을 열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와 지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젠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마음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삶. 어느 공간에서도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간. 지수는 창문 밖 바다의 검은 윤곽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래. 지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희생자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 사이 어디쯤에서 지수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